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유일한 장편 소설 말테의 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덴마크의 젊고 가난한 시인 말테 라우리츠 버리게가 파리에서 고독과 비참 속에 남모르게 써모은 수기의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말테가 쓴 여러 가지 메모, 회상, 명상 따위가 질서도 없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말테의 수기를 릴케의 자서전적 이야기로 볼 수는 없지만 릴케는 10여 년에 걸친 파리에서의 생활을 말테를 통해서 예술적으로 응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말테는 릴케의 분신이고 릴케는 말테 속에 자기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릴케의 말테의 수기로 여행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12살인가 고작해야 13살쯤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우르네 크로스트에 데리고 갔다. 어떻게 되어서 아버지가 장인을 찾아갈 생각이 났는지 나는 모른다. 이 남자들 두 사람은 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래 몇 년이나 만나지 않았었다. 아버지 자신 브라의 백작이 만년에 조용히 은거한 그 오래된 저택을 방문한 적은 아직 없었다. 나는 이 기묘한 집을 그 뒤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다. 조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어린 마음에 남은 추억을 더듬어 보아도 이 저택은 도무지 집 같은 모양을 가지지 못했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아주 산산이 흩어져 있다. 여기 방 하나, 저기 방 하나, 여기에 복도의 한 부분, 그것도 그 두 방을 연결 짓는 복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독립되어 단편으로서 추억에 남겨져 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방들, 거창하고 의젓하게 아래층으로 통하고 있는 계단, 다른 좁다란 나선형 계단, 그 어두컴컴한 곳을 혈관을 도는 것처럼 지나갔다. 탑 속의 방, 높다랗게 튀어나온 발코니, 조그마한 문에서 밀려나가면 뜻하지 않게 눈앞에 있는 노대. 그런 모든 것이 나의 내부에 지금껏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존재할 것이다. 마치 이 저택 전체가 무한한 높이에서 나의 내부로 추락하여 내 마음 밑바닥에 부딪혀 부서진 것 같다.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만 그 홀뿐이다. 밤마다 7시가 되면 저녁을 먹기 위해서 모두가 거기로 모이는 것이 습관이었다. 나는 그 방을 낮에 본 적은 없었다. 창이 있었는지, 창이 어느 쪽을 향해 있었는지 그것조차 생각나지 않는다. 가족들이 그 방에 발을 들여 놓을 때는 언제나 묵직한 나뭇가지 모양의 촛대에 촛불이 타고 있었고 몇 분인가 지나는 동안 누군가가 지금이 몇 시인지를 잊어버리고 밖에서 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천장이 높은 분명히 아치형을 하고 있던 그 방은 무엇보다도 강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어둠을 더하는 천장,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네 개의 구석, 그 암흑의 넓이는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영상을 빨아 올리고는 다시 돌려보내주지 않았다. 누구나가 얼빠진 사람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의지도 의식도 즐거움도 거부도 완전히 잃고 있었다. 누구나가 공허한 자석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만 사람을 얼간이로 만드는 이러한 상태는 처음 얼마 동안은 나에게 메스꺼웠다. 배멀미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한쪽 다리를 뻗어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무릎에 갖다 대고는 가까스로 그것을 참았다. 아버지는 이 기묘한 소행을 이해해 주었다. 혹은 적어도 참아주었던 것 같다고 나는 뒷날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와 나 사이는 거의 냉정하다 해도 좋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나에게 긴 식사 시간을 견뎌내는 힘을 준 것은 이 은근한 접촉이었다. 그리하여 몇 주일인지 몸이 자지러지는 듯한 인내를 겪고 나자 나는 어느덧 아이들이 갖는 무제한이라 해도 좋을 수능력 덕분에 기분 나쁜 이 회식에도 익숙해져 2시간 동안 식탁에 앉아있는 일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이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 그 2시간은 오히려 금방 흘러가 버리기도 했다.
조부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호칭을 하는 것을 나는 들었는데 이것은 정말 제멋대로의 말투였다. 왜냐하면 그 네 사람은 서로가 먼 친척 관계였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함께 합쳐진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옆에 앉은 백부는 이미 늙은이다. 굳어져서 햇볕에 그을은 얼굴에 몇 군데 검은 점이 있었다. 듣는 바에 의하면 화약 폭발로 받은 상처 자국이라고 했다. 기분이 나쁜 불평장이었던 백부는 육군 소령으로 퇴역하여 지금은 이 저택의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방에서 연금술 비슷한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인들이 말하기를 어느 감옥과 연락이 되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곳에서 시체가 보내져 오면 밤낮 없이 며칠이고 시체와 함께 방에 틀어박혀서 그것을 토막내기도 하고 그것을 부패를 막는 비밀 조치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맞은편은 마틸데 브라의 양의 자리였다. 나이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어머니의 먼 친척 동생뻘이었으나 말을 들으면 놀대 남작이라 지칭하는 오스트리아 교령 술자와 줄곧 편지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이 사나이에게 완전히 반해 있어 미리 그의 동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축복 같은 것을 받지 않는 한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손에 대지 않는다고 했다. 그 무렵엔 유난히 뚱뚱해서 부드럽고 나른하게 풍만한 육체가 헐렁한 밝은 그 옷 속에 말하자면 꾸밈새 없이 쏟아 넣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나른해 보여 분명치가 않고 그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어려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겐 어딘지 모르게 나의 어머니의 부드럽고 가냘픈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있었다. 그녀를 보면 볼수록 세상을 떠난 일에 뚜렷이 생각나지 않던 어머니의 아름다운 은근한 모습을 그 표정에서 남김없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마틸데 브라이와 날마다 얼굴을 마주보게 된 지금 나는 다시금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생각해낼 수 있었다. 아니,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하는 편이 좋을는지도 모른다. 토막토막으로 남아있던 죽은 사람의 인상이 이제 겨우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그 모습은 이제 어디로 가나 내게서 떠나지는 않는다. 뒷날에 가서 보라의 양의 얼굴에는 실제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의 하나하나가 남김없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았다. 다만 그 이목구비 사이에 또 하나 눈에 익지 않은 얼굴 때문에 그 특징의 어느 것이나 모두 산산이 사이가 뜨고 삐뚤어져 서로가 연결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부인 옆에는 친척뻘 되는 어느 여자의 어린 아들이 앉아 있었다. 나와 거의 비슷한 나이의 소년이었으나 나보다 키가 작고 연약했다. 주름 장식이 달린 깃에서 가느다란 창백한 목이 내다 보이다가 기다란 턱 밑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입술은 얄팍하고 굽게 다물어져 있었다. 콧방울이 잘디잘게 떨렸으며 아름다운 암갈색 눈은 한쪽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이따금 조용히 슬픈 듯이 내 쪽을 바라보았으나 움직이지 않는 쪽의 눈은 누군가에게 팔아버려 이젠 아무래도 좋다는 그런 모습으로 늘 같은 한 구석으로 향해진 채였다. 식탁의 맨 윗자리에는 조보의 엄청나게 큰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다. 단지 그 일만이 소임인 하인이 그 의자를 조보를 위해 당겨서 권하는 것이었으나 노인은 그 속에 불과 얼마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할 따름이었다. 귀가 먼 거만한 이 늙은 신사를 각하니 의정관이니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장군이라고 부르는 자도 있었다. 확실히 그는 이 칭호를 어느 것이나 다 갖추고 있었으나 관직을 물러난 지 벌써 꽤 오래되므로 이제는 어느 호칭도 이해가 가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나는 조부처럼 어떤 때는 몹시 명료해지는가 하면 금방 또 애매해져 버리는 인품에게는 도대체 일정한 명칭이 고정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가다가는 나에게도 친절하게 가까이 불러서 내 이름에 이상야릇한 억양을 붙여서는 재미있어 하기도 했으나 나는 아무래도 할아버지라고 부를 결심이 생기지 않았다. 어쨌든 백작에게는 가족의 누구나가 다 일종의 외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태도로 대하고 있었는데 에릭 소년만은 이 늙은 가장과 어떤 친밀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는 쪽의 눈이 이따금 재빠른 무기학의 눈길을 보내면 조부도 곧 그것에 응했다. 또 지루하게 계속되는 오후 같은 때 깊숙한 화랑 너머에 두 사람이 나타나 손을 마주잡고 거무스름한 오래된 초상화 앞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말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다른 몸짓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거의 온종일 정원이나 저택 밖의 노도밤나무 숲이나 들에 나가 지냈다. 다행히도 우르네 크로스트에는 개가 있어 나를 따라왔다. 군데군데 소작이는 농가나 낙농장이 있어 거기에 가면 밀크나 빵이나 과일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나는 나의 자유로운 시간을 꽤 내 마음대로 즐긴 것 같이 생각된다. 적어도 나머지 몇 주일을 저녁 식사 모임을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일도 없었다. 나는 거의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개들하고는 짧은 말을 나누는 일이 있었다. 그들하고는 특히 기분이 잘 통했던 것이다. 말이 적은 것은 원래 우리 집의 특징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그랬으며 나도 그것에는 익숙해 있었다. 그러므로 만찬을 하는 동안 거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교환되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금방 도착했을 무렵에는 마틸데 브라에가 굉장히 수다스럽게 굴었다. 아버지에게 외국의 도시에서 사는 옛 지기들의 소식을 묻고 먼 옛날의 인상을 회상하며 죽은 여자친구들이나 또는 남자들을 생각해내고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짐작하건대 그 남자 쪽에서는 그녀를 사랑했는데 그녀는 이 열렬한 짝사랑에 응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버지는 예의 바르게 귀를 기울이며 이따금 동의하는 듯이 끄덕이고는 지극히 필요한 말만 대답하고 있었다. 백작은 식탁 윗자리에서 입술을 축 늘어뜨린 채 연방 미소 짓고 있었으나 그 얼굴은 여느 때보다 크게 보여 탈이라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자신도 이따금 말참견을 했다.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향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무척 나직했던 그 목소리는 홀 구석구석까지 들렸다. 어딘지 한결같이 무관심하게 시간을 새기는 듯한 시기의 걸음걸이와도 흡사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애워싸는 정적에는 어떤 음절에도 항상 변함없는 일종의 독특한 허허로운 반향이 따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브라의 백작은 아버지에게 그의 죽은 아내, 즉 나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특별한 예의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녀를 11례 백작 영양이라 부르며 무엇인가 말을 끝낼 때마다 소식을 묻는 투가 되었다. 왠지 나는 화제에 오르고 있는 사람이 순백의 의상을 입고 있는 아직도 어린 어떤 소녀처럼 느껴졌다. 방금이라도 그 방에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될 만큼 그가 이 말과 똑같은 어조로 우리들의 귀여운 안나 소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어느 날 조부가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 이 영양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조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재상 콘나드 레벨틀로우의 딸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신하의 신분으로 고 프리드리 4세의 비가 되었는데 벌써 50년 전에 로스킬드에 묻혀진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시대의 순서 따위는 조부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죽음은 사소한 우연으로 완전히 무시되었다. 일단 추억 속에 깃들인 인물은 언제까지나 계속 존재하였으며 죽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몇 년 뒤 그것은 이 늙은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이지만 사람들은 그가 미래의 일도 이것과 똑같은 완고함으로 현재의 일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들 말했다. 어느 때 그는 젊은 부인을 보고 그녀의 아들들의 일을, 특히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여행에 대한 것을 이것저것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젊은 부인은 마침 첫 아기를 임신한 지 겨우 3달째여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거의 실신한 지경이 되어 직결화되는 노인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웃음을 터뜨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 나는 큰 소리로 웃어댔는데 나 자신 억제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마틸데 브라이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늙어서 이제 완전히 장님이 되다시피 눈이 먼 급사가 그녀 자리에 오자 걸음을 멈추고 상대도 없는데 요리 그릇을 내밀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대로 있었다. 이었고 그는 만족스러운 듯이 위엄을 보존하고 만사 연애 때와 같다는 태도로 앞으로 나갔다. 나는 이 광경을 관찰하고 있었다. 보고 있는 동안은 우습지가 않았다. 그런데 한참 뒤 음식을 한 입 입에 집어넣는 순간 생각지도 않은 큰 웃음이 치밀어 올라 그만 나는 순식간에 목이 콱 막히게 되어 당치도 않은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이런 지경에 빠져들어 나 자신 역시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침착하려고 애를 썼으나
웃음은 여전히 솟구쳐 올라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나의 실수를 얼버무리려고 그랬었는지 언제나의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마틸테 양은 기분이라도 좋지 못한가요? 하고 물었다. 조부는 늘 그러듯이 독특한 미소를 띄었으나 이었고 무엇인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나는 나의 실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잘 듣지 못했으나 아니 크리스티네를 만나고 싶지 않을 뿐인 거야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옆자리의 갈색 얼굴빛을 한 소령이 일어서서 뭔지 분명치 못한 말로 우물우물 사과를 한 뒤 백작에게 절을 하고 홀로 나갔을 때도 그것이 조보의 말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다만 그가 가장의 등 뒤에 있는 문께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에릭 소년에게 그리고 또 굉장히 놀랍게도 갑자기 나에게까지 손짓 고개짓을 하며 따라오라거나 하는 듯한 몸짓을 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웃음의 발작마저 멎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뿐 소령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소령이 좋지 않았고 에릭 소년도 그를 무시한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식사는 언제나처럼 천천히 진행되었는데 마침 디저트에 들어가려 할 때였다. 나의 시선은 홀 안쪽의 컴컴한 데서 일어난 움직임에 붙잡혀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다. 다락으로 통하고 있다고 들은 문이 나는 그곳에는 언제나 쇠가 채워져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호기심과 경악이 뒤섞인 이제까지 느껴본 적도 없는 심정이 되어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이었고 뻐끔히 입을 벌린 어둠 속에 희끗무례한 의상을 입은 호리호리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천천히 우리들 쪽을 향해 걸어왔다. 나는 내가 몸을 움직였는지 비명을 질렀는지 기억이 없다.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가까스로 나는 이 무시무시한 모습에서 눈을 돌렸다. 보니 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파랗게 질린 채 움켜진 두 손을 늘어뜨리고 여자 쪽으로 다가가려 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자는 이러한 광경에는 눈도 거들떠 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미 백작의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와 있었다. 그러자 백작은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팔을 움켜잡고 식탁으로 도로 끌고 와서 그대로 붙잡고 있었다. 그동안의 낯선 여인은 천천히 주위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이제는 누구 하나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 홀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말할 수 없는 정적 속을 지나갔다. 다만 어디선지 글라스 하나가 떨면서 울리고 있었다. 여자는 방의 반대쪽 벽의 문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낯선 여인의 뒤에서 몸을 깊숙이 구부리면서 그 문을 닫은 것이 에릭 소년이라는 것을 알았다. 식탁에 앉은 채로 있었던 것은 나뿐이었다. 나는 마치 뿌리가 박힌 듯이 안락의자 속에 앉아 있었으므로 혼자서는 일어설 것 같지가 않았다. 잠시 동안은 막연히 허공을 보고 있었다. 문득 아버지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노인이 아직도 아버지의 팔을 잡은 채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이제는 노여움 때문에 시뻘개져 있었으나 조부는 사나운 날짐승의 하얀 발톱처럼 손가락을 세워 아버지의 팔을 움켜잡은 채 그 탈바가지 같은 언제나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었고 그가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 들렸다. 한마디 한마디가 잘나가며 하는 그 말의 뜻을 나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나의 청각에 깊숙이 배어 있었던 모양이다. 2년쯤 전의 어느 날 나는 그 말을 기억의 밑바닥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당신은 과격한 사람이요 시종 그리고 무례합니다. 왜 사람 저마다에게 볼일을 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저건 누굽니까? 아버지의 묻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외쳤다. 여기 있어도 괜찮을 여자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크리스틴의 보라예요. 그러자 또 그 기묘하게 엷은 정적이 흘렀다. 또다시 글라스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단숨에 팔을 뿌리치고 홀에서 달려나갔다. 나는 아버지가 밤새도록 자기 방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벽녘 가까이 그래도 얼마간 잠이 들었던 듯한 나는 갑자기 눈을 떴는데
무언가 허연 것이 내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멈출 만큼 무서움을 느꼈다. 이제 틀렸어 하고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머리를 이불 속에 틀어박았다. 불안한 나머지 나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갑자기 울부짖고 있는 눈앞이 서늘하게 밝아졌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눈물이 솟구치는 대로 두 눈을 꽉 감았다. 그러나 그때 바로 가까이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가 내 얼굴에 와 닿았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마틸데 양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나는 금방 안심을 했으나 울음을 완전히 거두고 나서도 한참 동안 위로하는 대로 맡겨두고 있었다. 이 상냥함은 너무 달콤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래도 기분이 좋길래 그대로 응석을 부리면서 왜 그런지 그런 위로를 받아도 괜찮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줌마 하고 나는 나중에 말하면서 그녀의 멍청한 얼굴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했다. 아줌마,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 그것 말이야? 하고 브라의 양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불쌍한 사람이란다, 아가야. 불쌍한 사람이야. 그날 아침 나는 한 방에서 짐을 꾸리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을 보았다. 돌아가는 모양이구나 하고 짐작하고 지금 떠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날 밤 이후 아버지가 여전히 우르네 크로스테의 몸을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끝내 물어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은 떠나지 않았다. 다시 8주일인지 9주일 우리는 저택에 머무르면서 그 집의 짓누르는 듯한 답답한 온갖 무서움을 참았고 그리고 크리스텐의 브라에를 그 뒤 3번 보았을 뿐이었다. 그 당시의 나는 그녀의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먼 옛날 2번째 아이를 낳고 죽었으며 그때 태어난 사내 아이는 자라서 불길하고 무참한 운명을 만났다는 것이었으나 그런 이야기는 알지도 못했다. 그녀가 고인이 되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기질이 과격하고 사물의 도리와 명확함을 존중한 아버지였으나 이 이상한 일에 한해서만은 자제를 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으려고 스스로에게 강요했던 것일까. 나는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끝내 극기하는 모습을 잘 모르기는 하나 이 눈으로 보았다. 그것은 우리들이 크리스티네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였다. 이때는 마틸데 양도 식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여느 때와는 달랐다. 우리들이 이곳에 온 처음 무렵처럼 줄곧 밑도 끝도 없는 말을 짓거려댔다. 찌꺼리면서도 신경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인지 연방 머리나 옷에 손을 보냈다. 그리고는 벼랑간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벌떡 뛰어 일어나 자취를 감추었다. 그 순간 나의 시선은 나도 모르게 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과연 크리스티네 브라에가 나타나는 참이었다. 옆자리의 소령이 심하게 몸을 떨었다. 몸의 떨림이 나에게 옮아왔다. 그러나 그는 일어설 기력마저 잃은 것 같았다. 그는 점투성이의 갈색의 늙은 얼굴을 돌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차례차례 훑어보았다. 입은 해불린 채였고 굳어진 혀가 사가 빠진 이빨 뒤에 엿보였다. 그러자 벼랑간 이 얼굴이 사라졌다. 그의 잿빛 머리만이 식탁에 엎어져 있었다. 두 팔은 산산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는 식탁 위에 놓이고 하나는 식탁 밑으로 늘어졌는데 말라빠진 거미 투성이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국립도서관. 나는 앉아서 한 사람의 시인을 읽고 있다. 열람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도저히 그렇게는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나가 책 속에 있는 것이다. 이따금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서 몸을 움직인다. 자다가 꿈과 꿈 사이에서 몸을 뒤척이는 사람처럼. 아, 책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지 않을까?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다가가서 살며시 건드려 보라. 상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또는 일어나려다가 옆자리 사람에게 살짝 부딪혀 사과를 해보라. 상대는 당신의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갯짓을 할 뿐이지 얼굴은 당신 쪽을 향해 있어도 실은 보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의 머리칼은 자고 있는 사람의 머리칼 같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가 말이다. 나는 이렇게 여기에 앉아 한 사람의 시인을 갖고 있다. 이 무슨 기이한 운명인가. 열람실에는 어쩌면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누구나가 책을 읽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한 사람씩의 시인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누가 알 것인가. 300명이나 되는 시인이 있을 리는 없다. 그러나 글쎄, 이게 무슨 기이한 운명일까. 이 내가 여기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제일 비참하고 더구나 외국인인 이 내가 한 사람의 시인을 갖고 있다니. 가난한 나. 옷은 언제나 입고 있어 여기저기 해지기 시작하고 구두 역시 닳아서 낡아 빠졌다. 분명히 내 칼라는 깨끗하고 속옷도 깨끗하다. 이대로 어느 카페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번화가의 카페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손은 주저없이 과자 그릇에 뻗쳐 과자 한두 개를 집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을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나를 탓하거나 쫓아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건 가문 좋은 사람의 손이다. 하루에 4-4번은 씻고 있는 손인 것이다. 물론 손톱에 때도 끼어 있지 않다. 펜을 잡는 손가락에 잉크가 묻어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손목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거기까지는 씻지 않는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손목의 청결함을 보면 대강 판단이 간다. 실제로 그런 판단 방법이 있다. 상점에서는 흔히 그런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생미셸 거리나 라시너 거리에 가면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손목의 깨끗함 같은 것은 문제 삼지 않는 패들이 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당장에 간파한다. 나는 원래 그들의 동료지만 다만 희극을 조금 연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알아채는 것이다. 마침 사육제 기간이다. 그들은 나의 즐거움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한다. 입을 조금 일그러뜨리고 희죽 웃으며 눈을 찡긋해 보인다. 누구 하나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다. 그 밖의 점에서는 그들은 나를 의젓한 신사로서 대우한다. 곁에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공손하게 절까지 해 보인다. 마치 털가죽 외투를 입고 자가용 마차라도 몰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태도이다. 그들에게 이수를 줄 때도 있지만 그런 때 나는 거절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한다. 분명히 받기는 한다. 다만 그런 뒤에 다시 한번 입을 일걸어떠려 희죽 웃고는 눈을 찡긋한다. 그것만 없다면 이쪽도 지극히 편한 기분으로 있을 수 있으련만. 이 패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나를 기다리고라도 있는 것일까? 어디서 나를 안 것일까? 확실히 나의 수염은 다소 손질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것이 그들의 병들어 보이고 늙어서 빛바랜 수염. 언제나 나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그 수염을 조금은 연상케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기 수염의 손질을 하건 말건 그것은 내 자유가 아닌가. 바쁜 사람이란 대개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꼭 패잔자로 취급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는 알고 있다. 그 패거리야말로 거지일 뿐 아니라 패배자인 것이다. 아니, 그들은 결코 거지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똑똑히 구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쓰레기다. 운명이 뱉어버린 인간의 찌꺼기다. 운명의 침이 발린 채 그들은 담에, 가로등에, 광고탑에 철썩 달라붙고 또는 뒷골목을 축축하게 흘러가며 시커멓고 더러운 자국을 남긴다. 되관절 그 노파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말할 작정이었을까. 단추며 바늘이 몇 개 굴러있는 침실용 테이블의 서랍을 빼어들고 어딘가의 움막에서 기어나온 그 노파는 왜 언제까지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찬찬히 보고 있었던 것일까. 골마서 짓무른 눈으로 나의 정체를 간파하려고 한 것 같았으나 그 눈은 마치 병자의 시퍼런 가래를 충혈된 눈꺼풀 속에 뱉어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키가 작은 회색 머리의 여인은
왜 15분 동안이나 쇼윈도 앞에서 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 여자는 품이 없는 두 손 안에서부터 한 자루의 기다란 헌 연필을 무척 느릿느릿 내밀어 보였다. 나는 쇼윈도 속에 장식된 물건들을 보느라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척했다. 그러나 여자는 내가 자기를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선 채로 사실은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초에 연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점은 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신호이다. 동료끼리의 신호. 패잔자들이라면 곧 그것을 알 수 있는 무엇인가의 신호라는 것을 나는 눈치채고 있었다. 그 여자가 나에게 아무데로 가라, 무엇인가를 해라 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추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괴했던 것은 나 자신 줄곧 어떤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무언가 미리 약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신호도 있는 것이니까. 이 광경은 결국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2주일 전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부딪히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녁 나절이거나 대낮에 사람들이 들끓는 길거리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다. 몸집이 작은 사나이 또는 늙은 여자가 느닷없이 나타나 고개를 끄덕이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이고는 이것으로 필요한 일은 모두 끝났다는 듯이 자취를 감춘다. 그러다가 그들은 내 방까지 쫓아올 궁리를 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내가 살고 있는 곳쯤은 그들은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다. 문지기에게 들키지 않고 지나가는 따위의 요령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 여기 있는 한 그렇다. 아무리 너희들이 밀어닥쳐 본들 나는 안전하다. 이 열람실에 들어오려면 특별한 카드가 필요하다. 그 카드만은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긴 나는 다소 겁을 먹고 긴 거리를 걷는다. 그러나 일단 이곳의 유리문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내 집에 들어온 듯한 기분으로 그것을 열고 다음 문간에서 내 카드를 내보인다. 정말이지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과 똑같은 식이다. 다만 곧 상대가 내 기분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이었고 나는 책과 책 사이에다 몸을 두고 마치 죽어버린 사람처럼 너희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와 한 사람의 시인을 읽는 것이다. 시인은 어떤 것인가? 너희들은 모르리라. 베를레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그럴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고 있던 사람 가운데서 이 시인을 구별한 적은 없었겠지. 도대체가 너희들은 구별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읽고 있는 것은 다른 시인이다. 파리에는 살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시인이다. 산속에 조용히 집을 갖고 있는 시인인 것이다. 이 사람의 울림은 맑디 맑은 대기 속의 종소리 같다. 자기 방의 창문에 대고 이야기하고 호감이 가는 고독한 풍경의 펼쳐짐을 생각에 잠긴 듯이 비추고 있는 책장의 유리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복한 시인. 나 자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되고 싶었던 바로 그 시인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녀들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녀들의 일이라면 여러 가지로 알고 싶었다. 이 사람은 100년이나 전에 살았던 소녀들의 일을 알고 있다. 오래전에 죽어버렸다는 것조차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러는 편이 중요한 것이다. 그는 처녀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본다. 가느다랗고 긴, 오래된 듯한 꽃글씨로 가냘프게 씌어진 은밀한 울림의 이름. 또 그녀들보다 다소 소녀 여자친구들의 희미한 운명의 그림자. 환멸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 울림 속에 섞여 아련하게 들리는 어른스러운 이름 등을. 아마 그의 마호가니 책상 서랍에는 그녀들의 퇴색된 편지며 철한 곳이 풀려진 일기장의 몇 페이지인가가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생일날에 대한 것, 여름날에 멀리 놀러 갔던 일, 그리고 또 생일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적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침실 안에 놓여진 불룩한 오동 장롱에는 그녀들의 봄옷을 넣어놓는 서랍이 있을지도 모른다.
부활제 때 처음으로 입은 순백의 의상, 얼룩무늬의 망사 비단으로 된, 사실은 여름 것인데 기다릴 수가 없어 입어버린 의상 등. 오, 얼마나 행복한 운명일까.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집의 조용한 방에 차분한 옛날 그대로의 가구들만으로 둘러싸여 앉아서 창밖 화창한 연두색 뜰에 올 들어 처음 나오는 박새가 서투르게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며 멀리 마을의 시계가 때를 알리는 것을 듣는다는 것. 가만히 앉아 오후의 따뜻한 햇살의 줄무늬에 눈길을 멈추고 옛날 소녀들에 대한 것을 많이 알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이 세상 어딘가에 예를 들어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 없는 흔히 있는 못질된 어느 산장 같은 데라도 살 수 있었다면 그런 시인이 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는 방 하나만 있어도 되었을 것이다. 박공이 있는 지붕 밑의 밝은 다락방이다. 그 방에 들어앉아 나는 오래된 가구, 가족의 초상, 몇 권인가의 책과 함께 지냈을 것이다. 하나의 안락 의자, 화초, 개, 그리고 자갈길을 산책할 때 짚는 지팡이. 그런 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상아빛 가죽 장정의 오래된 꽃무늬를 찍은 표지의 노트가 한 권 있으면 거기다 나는 써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온갖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가졌을 테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는 달라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다. 나의 낡은 가구는 양해를 얻어 넣어둔 광 속에서 삭을 대로 삭아가고 나 자신 그렇다. 나 자신 몸을 담을 지붕 하나 갖지 못했다. 비는 내 눈 속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가끔 가다 나는 세너 거리 근처에 들어선 조그만 점포 앞을 지나간다. 쇼윈도에 물건을 잔뜩 쌓아 올린 고물상, 조그마한 헌 책방, 동판 화상. 그런 점포에는 손님이 들어있는 예가 없으며 보는 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게 안을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주인이 앉아 있다. 한가롭게 앉아서 책을 읽다 내일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팔리지 않는 것을 신경 쓰지도 않는다. 개를 키우고 있다. 주인 앞에 기분 좋은 듯이 앉아 있다. 또는 고양이가 책이 나란히 꽂혀 있는 책장 앞을 훌쩍 지나간다. 문득 책 표지에 새겨진 글씨가 지워지는 것 같아 그것이 정밀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한다. 아, 이것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도 때로 쇼윈도체 고스란히 사서 이것으로 해결될 수만 있다면. 나도 때로 쇼윈도체 고스란히 사서 그 안에서 개와 함께 한 20년쯤 앉아있고 싶다고 바라기도 할 것을.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고 큰 소리로 말해본다. 그것도 좋겠지.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고. 하나 보람이 있을까? 스토브가 또 연기를 내기 시작해서 나는 밖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했다는 것은 아니다. 피로해서 감기 기운이 있는 것도 별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온종일 뒷골목을 어정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던 일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나쁜 것이다. 그럴 마음만 있으면 루브르 박물관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니까. 아니 역시 그렇게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거기대로 몸을 녹이려는 어떤 종류의 패거리들이 와 있다. 빌로드로 된 걸상에 앉아 스팀의 창살 위에 두 다리를 걸쳐놓고 있다. 마치 큼직한 빈 장화가 나란히 놓여진 것 같다. 훈장을 잔뜩 단 검은 제복을 입은 감시원들이 잠자코 묵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아주 얌전한 사나이들이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 이 패거리들은 빙긋 웃는다. 입을 실룩이고 웃으며 고개까지 약간 끄덕여 보인다. 그리고 내가 그림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노려본다. 혼탁한 눈으로 언제까지나 집요하게 내 모습을 살피는 것이다. 루보르에 가지 않았던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줄곧 쏘다녔던 것이다. 얼마나 수많은 도시를, 거리를, 묘지를, 다리를, 그리고 골목길을 돌아다녔는지 모른다. 어디서였던가 나는 한 사나이를 보았다. 사나이는 야채 수레를 밀고 있었다. 슈플레르 슈플레르 하고 외치고 있었다.
그 말의 마지막 모음이 기묘하게 음울하게 들렸다. 사나이 곁에 억세고 추한 여자가 붙어 있으면서 이따금 사나이를 쿡쿡 찌르자 사나이가 외쳤다. 자기 쪽에서 외치는 일도 있었으나 그것은 헛일이라 또다시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줄 만한 집 앞에 왔기 때문이었다. 사나이는 장님이었다고 내가 벌써 말했던가? 아직 말하지 않았으면 말하지만 사나이는 장님이었다. 사나이는 장님이었고 그리고 외치고 있었다. 하나 그것만으로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사나이가 밀고 있던 수레에 대한 말을 빼놓았고 슈플레르 양배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일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일일까? 설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 전체가 나에게 있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나는 한 사람의 늙은 사나이를 본 것이다. 사나이는 장님이었고 소리치고 있었다. 내가 본 것은 그것이었다. 그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런 집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믿을 것인가? 아니,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있는 그대로이다. 무엇 하나 빼지도 않고 물론 무엇 하나 덧붙이지도 않는다. 덧붙인다고 하지만 어디서 그것을 갖고 올 수가 있겠는가? 내가 무일푼이라는 것점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지 않은가? 집도 그렇고,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그것은 이미 집의 형체를 잃어버린 집들이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서진 집이었다. 있었던 것은 옆에 서 있던 다른 집, 높다란 옆집 쪽이다. 그것마저도 옆에 있던 모든 집이 헐리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보였다. 기와 조각이 흩어진 집터와 앙상하게 드러난 벽과의 사이에 콜타를 칠한 기다란 기둥의 뼈대가 비스듬히 박혀 있고 그것을 가까스로 받치고 있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벽에 대한 것이라고 처음에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 벽은 지금 거기 있는 집들의 맨 앞의 벽이라고 누구나가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집들의 마지막에 남은 벽인 것이다. 즉 벽의 안쪽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각 층계마다의 가지가지로 구분된 방벽이 보이고 있었다. 거기에는 아직도 벽지가 붙어 있고 여기저기에 바닥과 천장의 잔해가 남아 있었다. 방벽과 더럽혀진 허연 공간이 가지런히 벽 전체에 걸쳐 남아 있고 그 벽면을 꿰뚫고 말하기에도 꺼림칙한 구더기처럼 징그러운 말하자면 흡사 꿈틀거리는 내장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며 녹이 슬어 노출된 변소의 도관이 내려져 있었다. 등화용 가스가 통하고 있던 자국은 먼지가 낀 잿빛 힘줄이 되어 천장가에 남아 있었으며 그 힘줄은 여기저기에서 뜻하지 않은 구불거림을 보이다가 변색한 벽이나 검실검실하게 무참히 뚫어진 구멍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방마다의 벽 그 자체였다. 각기 방마다의 끈질긴 생활은 결코 짓밟혀 없어지지를 않는다. 생활은 아직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튀어나온 못에 매달려 있는 듯 싶었고 손바닥만큼 남은 마루 조각에 눌러붙어 다소나마 아직 실내의 여운을 남기고 있는 한 구석에 들어가 있었다. 생활은 그것이 여러 해 되는 동안 서서히 변색시켜 온 벽의 색깔 그 자체에 서며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파랑은 곰팡이가 생긴 녹색으로, 녹색은 회색으로, 노랑은 오래되어 변질된 흰색으로 해마다 조금씩 퇴락하여 왔다. 생활은 또한 거울이나 초상화나 벽장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생체를 잃고 있지 않은 곳에도 살아있었다. 그것은 이러한 가구들의 윤곽을 긋고 또다시 고쳐 그어 거미줄과 먼지와 함께 이 물건 뒤 지금에서야 드러나게 된 이러한 장소들에도 숨어 있었던 것이다. 생활은 벗겨진 벽판자 하나하나에도 남아있고 벽지 아래 끄터머리에 생긴 습기가 차 불룩하게 부푼 속에도 살고 있었다. 찢어진 벽지 위에서 팔락이고 오래전에 생긴 더러운 얼룩에서 땀처럼 스며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예전에는 파랑이나 초록이나 노란색이었던 벽, 지금은 흔적을 남겼을 뿐 부수어진 칸막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각각의 벽에서는 그러한 생활들의 숨결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떠한 바람도 불어 날릴 수 없었던 건덕지게 얼어있는 곰팡내 나는 땅의 도끼가, 거기에는 가지가지의 대낮과 병, 사람들이 품어낸 숨결, 오랜 세월의 연기, 겨드랑이 밑에서 배어나와 옷을 후줄그레 적시는 땀, 입에서 새어나오는 하품, 뜸질된 다리의 푸젤유 냄새가 어리어 있었다. 코를 찌르는 오줌, 귀키한 냄새 나는 거름, 타붙은 감자 냄새, 오래된 기름의 끈적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코에 언제까지나 배어드는 달콤한 냄새,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불안한 냄새, 어른이 된 소녀들의 침대에서 발산되는 음울한 냄새가 있었다. 게다가 온갖 고약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거리의 10년에서 무슨 냄새가 피어오르고 위에서는 거리에 내리는 더러워진 비와 함께 떨어지는 냄새가 있었다. 언제나 이 골목 안에 머물고 있는 가축처럼 길들여진 연약한 바람이 나르는 냄새가 있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아직도 많은 냄새가 있었다. 이 마지막 벽을 남겨놓고 다른 것은 모두 부수어졌다고 나는 아까 말을 했을 텐데, 내가 기다랗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 벽에 관한 일인 것이다. 꽤 오래 그곳에 서 있었구나 하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맹세해도 좋지만 나는 이 벽을 보자마자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벽을 그것이라고 인정한 것, 그것은 무서운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거리의 모든 것이 곧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염치 없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나의 내부에 살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나는 다소 피로해 있었다. 쇠약해져 있었다고 하는 편이 좋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사나이에게 잠복되기 당했다는 것은 나로서는 가혹한 일이었다. 사나이는 내가 달걀 프라이라도 2개쯤 먹으려고 들어간 조그만 간이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배가 고팠다. 하루 종일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한데 이번에도 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계란이 채 익기도 전에 또 나는 무엇인가에 쫓기듯 거리로 뛰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리는 어디나 사람 무리의 두꺼운 흐름이 되어 나를 향해 밀어닥치고 있었다. 사육지의 밤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한가로이 속삭이며 걸었고 서로 몸이 스칠 정도로 붐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극장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가득히 받았으며 그 입에서는 마치 벌어진 상처에서 구름이 흘러나오듯 웃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군중은 내가 초조하여 앞으로 나가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웃음소리를 높이고 더욱더 떠밀었다. 어떤 여인의 숄이 어찌된 셈인지 나에게 걸렸다. 나는 그것을 질질 끌고 다녔다.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세우고 웃었다. 나도 웃는 편이 좋겠다고 느꼈다. 그러나 웃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내 눈에 한 줌의 콘페티, 사육제 때 서로 던지는 조그만 석고 또는 종이 뭉치를 던졌다.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쓰라렸다. 거리 모퉁이에서는 군중이 몸을 밀착시킨 채 얽혀서 쐐기가 박힌 듯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겨우 물결처럼 흐느적거리는 느릿한 기복이 전해질 뿐 모두가 선체로 교합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이렇듯 군중이 앞으로 나가지 못해 애쓰고 있는 동안에 나는 간신히 차도 끝에 한 군데 틈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렸으나 사실 움직인 것은 그들 쪽이고 나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달려본들 사태는 여전히 변함없었을 것이다. 위를 쳐다보니 한쪽은 끝없이 같은 집들이고 다른 쪽은 극장이었다. 혹은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는데 다만 나와 군중이 착각을 일으켜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듯이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잠길 여유도 없었다. 몸은 땀으로 무거워지고 저린 아픔이 온몸을 스쳤다. 피 속에 무언지 터무니없이 거대한 것이 들어와 그것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혈관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공기가 벌써 다 없어져 나는 내가 품어낸 것을 다시 들이마시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하나 그것도 이제는 끝났다. 나는 뚫고 나왔다. 램프를 켜놓은 내 방에 앉아있다. 약간 춥다. 스토브를 피워볼 용기는 없다. 또 연기를 내기 시작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앉아서 생각한다. 만약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을 빌었을 텐데 가구가 딸린 방 하나를, 그 가구료도 이처럼 헌 것이 아니고 이처럼 전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의 생활이 배어있지 않은 방 하나를. 처음에는 머리를 이 안락 의자에 끼대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초록색 등받이에는 기름때가 묻어 회색이 된 누구의 머리에도 맞을 만한 움푹한 자국이 나 있었다. 꽤 오랫동안 나는 머리 밑에 손수건을 대도록 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쳐서 그렇게 할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래도 물론 변함이 없었고 이 조그맣게 꺼진 자국이 나의 뒤통수에 마치 치수라도 잰 것처럼 꼭 맞는다는 것도 알았다. 하나 나는 만약 가난뱅이가 아니었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스토브를 살 것이다. 그리고 연기를 내어 숨이 답답하고 머리를 몽롱하게 만드는 이따위 지독한 조개탄이 아니라 산에서 베어낸 신선한 나무 향내가 나는 큼직한 장작을 지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고도 재를 끌어낼 수가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불을 조절해 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할 것이다. 고작 15분가량 스토브 앞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뒤흔들고 있노라면 이마는 가까운 불길에 상기되어 쓰라려지고 눈은 열기 때문에 바짝 말라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힘을 완전히 다 써버리고 만다. 그런 뒤에 사람들 틈으로 빠져나오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점은 쉬운 노릇이다. 혼잡이 심할 때는 마차를 세내어 요요히 달려갈 것이다. 날마다 듀발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이젠 두 번 다시 그런 간이 식당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사나이는 듀발 같은 곳에도 있을까? 아니다. 그런 데서 나를 숨어 기다릴 수 없을 것이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들여놓을 리가 없다.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나는 지금 내 방에 앉아 있다. 여기서라면 차분히 그 사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고 애매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때 내가 들어갔을 때 느낀 것은 다만 내가 곧잘 앉던 테이블에 누군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좁은 조리장을 향해 인사를 하고 주문을 한 뒤 옆 테이블에 앉았다. 그런데 그때 나는 사나이의 존재를 의식했던 것이다. 사나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아니, 바로 그 때문에 나는 그를 의식하고 그 뜻을 단숨에 이해한 것이다. 사나이와 나와의 사이는 정광석화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사나이가 두려운 나머지 몸이 굳어버렸음을 알았다. 공포가,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슨 일인가에 대한 공포가 사나이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사나이의 몸속 어딘가에 혈관이 터진 것일까?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떤 독이 정녕 지금 사나이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일까? 뇌수 속의 커다란 종기가 마치 태양처럼 올라가기 시작하여 사나이의 세계를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것일까? 말할 수 없이 긴장하며 나는 사나이를 바라보려고 스스로에게 강요했다. 더욱더 나는 이것이 모두 망상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다음 순간 재빨리도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밖으로 튀어나가고 있었다.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사나이는 두툼한 검은 겨울 외투를 입고 앉아 있었다. 흑빛으로 굳어진 얼굴이 턱목도리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입은 거대한 중압에 막힌 것처럼 다물어지고 있었다. 그 눈이 아직도 사물을 보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었다. 뿌옇게 흐려진 안경의 렌즈가 눈을 가리고 조용하게 떨리고 있었다. 콧방울이 큼직하게 벌어지고 생기 잃은 관자놀이에 드리워진 기다란 머리칼은 심한 더위에 탄 것처럼 푸석푸석했다. 두 귀는 길고 누르스름했으며 큼직한 그림자를 뒤에다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렇다. 사나이는 자기가 지금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인간들에게서 멀어지려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제 한순간 뒤엔 모든 것이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이 테이블, 이 찻잔,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이 걸상, 일상의 물건, 몸 가까이에 있는 것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서먹서먹하고 무거운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사나이는 이렇듯 그곳에 앉아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거역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거역한다. 나의 심장은 벌써 몸 밖에 드러나 매달려 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놓아준다.
그렇더라도 난 이제 이 이상 살아갈 수는 없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나는 거역한다. 나는 말해본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나는 그 사나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지 내 속에서도 무엇인가가 일어나 나를 모든 것에서 멀리 떼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다. 다 죽어가는 환자가 끝내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사람들에게서 들을 때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른다. 그런 때 나는 베개에서 머리를 쳐들고 무엇인가를 찾는 고독한 하나의 얼굴을 상기했다. 낯익은 것을, 전에 내 눈에 띄었던 것을 찾아보아도 아무것도 없다. 공포가 그다지 큰 것이 아니라면 나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세계에서도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스스로를 위안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 변화에 대한 나의 공포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큰 것이었다. 나는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 세상에도 아직 전혀 익숙하지 않다. 그런 내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단 말인가. 나는 나에게 호감이 가는 이 모든 의미의 세계에 어떻게 해서든지 머무르고 싶다. 아무래도 무엇인가가 변하지 않고는 안 된다면 하다못해 개들 사이에 섞여서라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 바란다. 그들이라면 우리들과 혈연의 세계를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얼마 동안은 나도 이러한 모든 것을 쓰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 손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내가 쓰라고 명령해도 내가 생각지 않은 말을 쓰는 그런 날이 찾아올 것이다. 다른 해석을 하는 때가 시작되고 말과 말은 연결이 되지 않으며 저마다의 의미는 구름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물처럼 흘러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온갖 공포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엇인가 커다란 것 앞에 서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예전에 흔히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려 하기 전에 종종 이것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생각난다. 하나 이번에는 내 자신이 씌어지는 차례이다. 내 자신이 갖가지로 변형하는 인상인 것이다. 오, 거기까지는 앞으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거기서만이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긍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불과 한 걸음으로 나의 깊은 비참은 행복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 나는 넘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제까지 나는 늘 틀림없이 구원자가 나타나리라고 믿어왔다. 지금 내 앞에 내가 매일 밤같이 기도한 말이 나 자신의 필적으로 씌어져 놓여 있다. 나는 이것을 책 속에서 발견하여 베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도가 내 몸 가까이 있는 것이 되고 내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소산이 되어줄 것을 바랐다.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베끼자. 이곳 내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을 쓰자. 그저 읽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이고 어느 말이고 영속됨으로 울려서 사라지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걸릴 테니까.